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11월 마지막 주 세 번째 강의. 오늘 강의할 내용은 4-3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과정을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바로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자,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사실 박정희한테는 좀 불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법파동과 교련을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을 통해서 바로 국민들의 여론 지지가 싸늘해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에 반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의 인기는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역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상당히 이런 섬뜩하게 박정희 정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보면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돼요. 한마디로 이제 냉전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고하는 선언입니다. 그와 같은 예로 여러분들 닉슨이 중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남북한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이제 회담을 통해서 통일을 한번 이루어봐라.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키죠. 사실 지금까지는 박정희 정부는 반공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확 돌아서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북한한테 적시적 회담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남북 적시적 회담이 개최가 되기도 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통일의 그런 하나의 분위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막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드디어 박정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장기 집권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국회를 해산합니다. 당연히 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죠. 그 헌법을 뜯어고치는 이유야 뭐 우리가 한번 뻔하겠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 헌법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확정시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0월 유신 헌법이 되는 겁니다. 10월 유신 헌법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 일단 여러분들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임 제한을 철폐시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기구가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정부는 국민 전체를 통제할 필요가 없죠. 누구만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원들만 통제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사실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해요. 특히 뭐 국회 마음에 안 들면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측근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3분의 1이 말 그대로 대통령의 속된 말로 그냥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인원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의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 특히 어떤 결사, 집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긴급조치권, 특히 구호를 보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자는 일체 금한다. 헌법 부정하는 사람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을 모함하거나 비판하면 유언비어 날조라는 이름으로 결국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또 역시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법권을 개무시하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신체제라는 건 말 그대로 장기 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가난 1인 총통체제가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0세기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박정희와 그 당시의 여당의 논리는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즉 대통령 중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 논리의 그 한마디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결국 약간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그냥 이것을 성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저항을 하죠. 자, 이 저항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먼저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개헌, 한마디로 유신 체제 뜯어고치자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100만 명 서명 운동이죠. 독립운동가이자 결국 언론인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60년대, 70년대 민주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준하 등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시대 징병을 통해서 일본군이 되었다가 여러분들 탈출을 하죠. 그리고 강복군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당시 미국의 OSS와 연계돼서
국내 정진 작전을 전개할 때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준하 선생을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상계를 그런 하나의 즉 잡지를 만든 그런 언론인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민주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75년도인가 같은데 그때 저 등산을 갔다가 결국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어떤 의도적인 혹시 그런 하나의 암살 또는 어떤 타살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로 3월 1일 3.1운동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반유신운동을 전개했던 바로 문익환 선생을 비롯한 김대중 선생, 그리고 함석헌, 그 다음에 함세원 선생을 중심으로 왔던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선언문의 핵심은 긴급조치를 철폐해라, 그리고 민주인사를 석방해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라,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등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역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이 비판은 결국 정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박정희 정부는 여러분들 전국 민주청년 학생촌연맹, 일명 우리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 반유신운동을 앞장서는 그런 하나의 학생과 청년 그리고 민주인사를 탄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이 박정희 정부는 75년 4월 8일 긴급조치 제7호에 선포하여 대학가의 시위를 탄압을 하고 나가서 이런 민청학년 인민혁명론 사건의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인민혁명당 관련자 7명을 결국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장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현대사의 가장 아픈 그런 하나의 이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 여러분들 명예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교과서 하단 부분에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의 동향을 보면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습니다. 그리고 2차 석유파 등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게 되면서 정권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유신체제의 종지부는 바로 여러분들 YH 사건과 그 다음에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YH 무역사건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구로공단에 있는 김영우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발 공장입니다. 한 1,5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김영우라고 하는 이 작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바로 회사를 파산시킵니다. 자, 하루아침에 직장, 일할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역시 임금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정부가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약간 보호하기보단 탄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의 이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 신민 당사를 점거 농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같은 그런 하나의 여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안타깝게도 여성 노동자가 희생되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당시 여당의 총재였던 그런 하나의 이 김영삼 그런 하나의 이 총재는 이 박정희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하나의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기사가 당연히 미국 신문에 딱 실리겠죠. 그러면서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기사를 했느냐, 이란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주미 대사관이 이라인들에게서 점거 농성됐듯이 미 대사관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반미 운동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미국은 이와 같은 그런 한국 정부, 특히 한국 야당 총재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은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에게 그런 하나의 아부하는, 좀 미국의 어떤 정치 개입을 요구하는 사대주의자라는 이름하에 결국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당한 이 야당 총재를 바라보는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의 이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부산과 마산의 항쟁이다. 그래서 일명 부마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마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드디어 자, 10월 26일 드디어 궁정동의 안가에서 모이는 거죠. 바로 대통령인 박정희, 경호실장이었던 차주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자,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장적 차이가 발생하죠. 특히 여기 차지철이라고 하는 이 경호실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이 부마항쟁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기 김재규를 비판합니다. 물론 기록에 보면 아직까 수만 명 희생되더라도 쓸어버리면 되지 그거 안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김재규가 열받았겠죠. 자, 이런 버러지 같은, 쉽게 말하면 그 수만 명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의 차지철을 역시 결국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이런 하나의 버러지 같은 인간을 감싸고 둔다는 이름하에 역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역시 하늘로 보내죠. 이게 그 유명한 10월 26일 날 발생한 시륙 사태. 한마디로 요 박정희 그리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하늘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0월 26일의 사태, 시륙 사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시륙 사태는 사실상 바로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시력 사태는 사실상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물, 말 그대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의 출현을 예고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1인 중심의 강력한 그런 하나의 대통령 권한이 강한 일종의 총통체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유신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